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미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잘 계셨죠? 네. 씩씩하시군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 얼굴이 좀 크게 나와요. 네. 조금 떨어져서 볼게요. 오늘은 조금 럭셔리하게 이렇게 이런 파란색 풀도 좀 갖다 놓고 싱싱하게 신선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미안인데 이거 데미안 다 읽으셨나요? 안 읽어도 읽었던 것 같은 책들이 몇 권 있죠. 맞아요. 어린 왕자, 맞아. 데미안. 저 이 책을 한 거의 그 40대 중반 정도에 읽었어요. 아마 어렸을 때 읽었다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는데 헤르만 헤세가 좋아져가지고 데미안 읽고 나서 수레바퀴 아래서로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책 언제 읽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헤르만 헤세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상당한 시간이 됐어요. 읽은 지는. 아하. 네, 최소한 30년 전에는 되지, 20년은 되지 않을까. 30년. 데미안하고 수레바퀴 아래서는 좀 거의 비슷해요. 분위기가. 거의 책들이 많이 그러죠. 그거 혹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도 있는데 혹시 읽으셨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거든. 느낌이. 좋은 책이죠. 그래서 감히 비교를. 물론 비교할 대상은 아닌데 그 네. 청년기에 공부 잘하는 청년기에 네. 그 방황하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비슷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 하마터면. 자, 오늘은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고요. 이게 지금 고전 작품 중에는 어떻게 보면 넘버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데미안을 다 손꼽지 않을까. 저도 책을 예전에 한번 두세 번 읽고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 했는데 모임을 하게 되면 꼭 이 책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또 읽게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읽어도 새롭나요? 혹시 지루하다 그만 읽고 싶다 그런 마음 없어요? 좀 그게 있죠. 저는 딱 한 번 읽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있어요. 지루하다? 네. 그렇군요. 자, 이거 이제 혼자는 열심히 읽었지만 이렇게 이 얘기 나오는 건 처음이라 한번 해볼게요. 이 데미안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123쪽에 있어요. 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한 사람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깨야 한다. 이런 정도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그렇죠.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성장 소설이 자기만의 또 독특한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했을 때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 있는 여기는 암락사스라고 하는데 아프락사스라고 많이 저희들이 외우고 있고 아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던 그 구절이잖아요. 네. 이 아프락사스의 신은 악과 선이 하나가 되어 있는 신이라고 해요. 아프락사스가? 예.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두 세계와 악과 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에 대한 어떤 전일적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일적인 통합의 신이 아프락사스인 거죠. 근데 알을 깨고 난 새가 지금 그 아프락사스 신에게로 날아간다는 건 선과 악이 통합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지 향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럼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악 했을 때 종교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또는 사회에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냐 사회 규범에 맞지 않니 이런 선악 악의 규범이 아니겠죠. 그래요. 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조로 책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말 있죠. 서문처럼 나오는 이거 뭐라 그래?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저는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건 나는 울분 막 그 배 아픔 남 잘 되는 거 배 아픔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데 나는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엉망이겠지만 이 책이 이 구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구문의 얘기?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살아가려는 이야기.
살아가려는 이야기.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이야기. 음. 근데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음.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첫 구절에 나온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맨 유년의 맨 처음까지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그런까지 올라가야 가야 된다. 된다. 선생님 내 안에서 뭐 솟아나는 거 있어요? 그 이제 책에 견주어서 보면은 아니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요? 네. 지금 요즘 유재석 선생님이 고정 강사로서 이렇게 막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 상태라 선생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재밌는 이야기거리 하나 주세요. 이 안에서 그 솟아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뭐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책 읽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네요. 저는 이 안에서 울분만 올라오는데. 좋아요. 이제 책에 얹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유년의 맨 처음부터 더 근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인간의 본성적인 면까지도 봐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 본성에서 발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현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책에 보면은 서문의 뒷부분 보면은 개 나와요. 모든 인간은 하나의 협곡에서 나왔다. 같은 협곡에서. 엄마의 가지랑이 그런 협곡이는 아니죠? 그런 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첫 번째 유년의 맨 처음까지죠. 그쵸. 근데 그 다음까지 나의 근원까지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가려면은 좀 신화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지의 여신. 아하. 대지의 여신? 제가 지금 금방 이 이야기를 되게 진짜 바닥으로 팍 떨어뜨렸는데 선생님 지금 살리고 있어요. 신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굳이 말하자면 연결했는데 대지의 여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 대지의 여신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근데 그 못 읽으면 안 되겠죠?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럼 혹시 그게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하고 관련이 있죠? 에바 부인하고 비슷하죠. 그쵸. 에바 부인. 그 에바 부인이 또 데미안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데미안은 뭐 굳이 이렇게 한번 표현한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던데 에바 부인의 사신일 수도 있지 않냐 데미안이. 사신? 이게 보내주는 어떤 사신 모습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잠깐 여기 서문을 보면은 뒤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같은 협곡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똑같은 심연 깊은 그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되려는 즉 자기 자신에서 솟아나는 것을 살려고 하는 삶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구리로 어떤 사람은 도마뱀으로 어떤 사람은 개미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바로 아랫단계 물고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클레어는 이제 그 자기한테 살아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아나고 인간으로서 살려고 하겠죠. 최고의 단계로. 선생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 개구리, 사람, 윤회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윤회설이라고 저희가 딱 보면서 어떤 거냐면 자라투스트라의 첫 장에 보면은 세 번의 변화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변화 보면은 낙타, 사자, 아이로 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자라투스트라가 요구하는 이보멘시가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아이의 삶을 사는 것이 이보멘시의 삶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어려워집니다. 윤회라고 했을 때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윤회는 순환의 개념이 좀 있잖아요. 나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순환의 개념인데 여기는 낙타라고 했을 때 그 책에서는 버티는 자잖아요. 사막에서 끝없이 짐을 지고 그 물 한 모금도 못 먹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버티는 것도 쉽지 않죠. 인간이 이 무진 지구의 무게를 건드고 사는 삶인데 그래서 버티는 삶이지만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자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포효하는데 어디를 포효하냐 어디에 대고 부숴버리고 포효하는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용은 어디냐면 용은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비늘. 이 비늘 하나하나마다 천년의 갑옷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용이에요. 즉 이때는 천년의 무게로 다가오는 패러다임, 즉 선과 악으로 규정시키면서 인간을 선악으로 삶을 규정시켜버리는 나도 당연히 그 속에 살게 만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없는 네, 거고. 네, 네. 그걸 깨볼 수 있는 사자. 아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게 아이. 아이. 아이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자체를 여기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도 그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삶이란 뭘 걸 때 그 자체를 즐기는 삶 비슷하게 나와요. 음. 그걸 즐기면서 물론 그 즐긴다는 것이 단지 그 하나의 작은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 주어진 삶.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아까 뒷부분 보면은 마지막 그 싱클레어가 자기 변화의 과정으로 가면서 피스토리우스라는 음악을 피아노를 치는 신부를 만납니다. 네네. 이분과 굉장히 이야기가 서로 통하고 서로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네. 상당한 어떤 보살의 된 있는 분인데 이분의 한계를 인식하고 떠나거든요. 네. 그럴 때 이분의 한계를 갖다가 책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사회의 문제라든가 자기 삶의 제기를 그 삶을 제기한 어떠한 하나의 그 상태 속에서 멈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전을 멈춰서. 하다가 네, 어느 거기서 정도에 그것을 안주하는 사람. 일종의 자기의 신학화 시키라든가 그렇지. 그 하나의 믿음의 과정으로 멈춰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는 그러지 않죠. 끝없이 즐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를 이렇게 잘 구별해야 돼요. 네네. 그냥 애처럼 저렇게 놀고 있냐 이게 아니라 참 아이처럼 얘는 막힘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야 돼요. 자유로운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자유? 이제 그러니까 삶을 즐기는 것, 뭐 자유롭게 사는 거 이런 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 시간의 두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비극에서 나오는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이 이긴 것을 우리는 페르시아인과 다르게 자유가 있다. 그리스인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자유가 해석하는 것부터 현대의 신자유주의에서부터 자유까지 그쵸.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데 네네. 그 층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자유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놀이하는 인간에게는 놀이하는 인간에게는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른 책에서 예. 더 얘기를 하고요. 피스토리우스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수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보다는 안주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간섭하고. 근데 피스토리우스 정도면은 상당한 급이에요. 급이에요 그래도. 네, 상당한 급이고 감히 우리가 여기 올라갈 수 없는 예를 들면 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룰 정도에 되는 사람이면 되죠. 그 정도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알기 위해서는 좀 처음에 첫 장의 두세 개에서 네네. 크로모를 만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크로모부터 그다음 만나는 단계에서 왜 마지막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데미안을 만나고 에마 부인을 만나게 됐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바 부인이. 에바 부인. 네. 2부예요, 2부. 네. 2부예요, 2부.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에마 부인하고 있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 본능적인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자, 싱클레어부터 이제 유년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예. 집에 두세 개가 있었잖아요. 예. 이 두세 개가 지금 아까 말한 선과 악을 통합하는 그런 삶을 예, 그런 삶을 아버지 얘기했는데. 집은 선의 세계였고 빛의 세계였고 네. 밖에 나가고 좀만 나가더라도 악의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악의 세계가 존재했던 거죠. 그쵸. 어둠의 세계가. 그쵸. 그런 세계를 명확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고전이라고 하는 책 그런 거에 그 어떤 경이로움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책을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런 거 많이 놓쳐서 빠졌다기보다는 고전을 좀 어렵게 대하다 보면 앞부분을 많이 놓치기 쉽거든요. 왜냐면 이야기를 몰입해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서 이걸 놓치면 뒤까지 끝까지 끌고 갈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좀 데미안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약간 좀 단계론적으로 발전 과정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그쵸. 네, 선명하게 보이는데 크로모를 만났을 때 어둠의 세계를 만난 거죠. 근데 보면 여기를 자기 유혹자라고 써 있습니다. 크로모가 자기를 유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발현된 거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자기 거짓말을 해요. 자, 그에 대한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과손해서 뭘 훔쳤다는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선한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자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크로모라고 하는 유혹자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보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내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날개를 다 갖고 태어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성경 구절에 두 구절이 예로 나옵니다. 카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옆에 있는 도둑을 구원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완전히 선과 악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악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 인식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선악의 구분하면은 또 대표적인 것이 니체입니다. 니체의 이제 도덕의 계보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독수리와 양, 어린 양의 이야기. 그것은 독수리와 어린 양이라는 우화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니체가 보기에 서구의 사유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패러다임에 대한 뒤집어 엎음이죠. 전복이었죠. 그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선악의 구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전복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채가겠죠. 그것은 강한 어떤 독수리가 자기 먹잇감으로 양을 그냥 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이 봤을 때는 자기의 약함을 숨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상대를 악이라 규정하고 자기를 선이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승리죠, 일종의. 그렇지. 정신승리가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정신승리. 그러면 서구의 사유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그걸 끝없이 배우고 자기 삶의 하나의 큰 가치관을 여겼던 것이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약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악이란 건 뭐냐면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강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왜 크로모가 강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쉽게 동조는 못하잖아요. 근데 데미안이 강하다는 데는 동조하잖아요. 네. 그러죠. 그 동조하는데 데미안을 자세히 보면은 약자였나 데미안이? 데미안을 자세히 보면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상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뭐냐면 여자인 듯하고 남자인 듯하고 어둠이 있고 그렇지. 빛도 존재하고 그렇지. 비물질도 같고 생물도 같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크로모가 자기를 유혹하거든요. 이걸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때려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다녀야하는 어떤 그 시대 속에서 예를 들면 여성의 삶, 남성의 삶, 아이의 삶, 어른의 삶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렇죠. 너는 규정되는 생물학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규정성 이걸 또 벗어나는 사람도 존재하지 그쵸. 않습니까? 이것은 규정성에서 빛의 세계, 즉 아버지의 세계 여기서 말하는 싱클레어와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질서에서 예, 벗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크로모의 유혹에 그들이 이제 자기의 내면과 밖에서 불어오는 크로모의 유혹의 첫 만남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거기서 크로모의 세계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계론적으로 크로모의 세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이에서 솟아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서 솟아나는 삶을 자기의 자아로 실현시키면서 하나의 합의를 시키는 과정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성장과 그럴 때마다 거대한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대한 또 에너지가 날 또 유혹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데미안 이야기 하는데 니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융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융과 니체의 영향을. 네. 여기 보면은 책에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니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번이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 이 책이 말입니까? 예. 저는 못 읽었죠. 예. 기억이 안 나네. 니체 책이 꽂혀 있다. 그러면서 니체 책이 꽂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체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니체의 삶을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예. 뭐냐면 에바 부인 편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그토록 좀 읽을 것이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었다. 음. 니체와 함께 살았다. 음. 싱클레어가 니체와 함께 산 거예요. 네. 그토록 가차 없이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행복했다. 니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차없다는 말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이건 그 명확하게 니체와 니체 이야기가 있었네요. 예? 니체와 융의 사유를 음. 명확히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 너무 눈에 띄는 책 중에 하나죠. 그러네요. 예. 선생님 한 번 더 물을게요. 네. 도대체 책을 몇 번 읽으세요? 지금 이렇게 데미안을 찍는 과정까지 몇 번 읽으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음. 최소 6, 7번 읽었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한 번에 6, 7번 읽지 않고 진짜 한 30년 전에 한 번, 뭐 한 번. 아니 꼭 데미안이어서 뭐 여러 번 읽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뭐 책들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아니 데미안은 몇 아마 회? 모임이 없었으면 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다른 책은 계속해서 많이 읽는 책들이 있죠. 몇 번이고. 아니 좀 선생님 책을 좀 깊이 읽으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왜 얘기한다고 하더래요. 저는 읽었는데 왜 니체가 생각이 안 날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좀 한 번을 읽더라도 깊이 읽어야겠다.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진행하던 이야기를 좀 그냥 맞춰서 하자면요. 니체 이야기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제 생각인데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니체에 대한 오마주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데미안을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말이 쓰러져 있어요. 네. 말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피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데미안을 상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데미안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 다양한 것을 다 품고 있는 그 장면이요. 니체가 마지막 토리노 광장에서 미쳤을 때 10년 동안 이제 사유가 끝났을 때 네. 미천에서 누이와 네네.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까지 10년의 첫 시작이 그 죽음의 첫 시작이 토리노 광장에서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이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마부가 그걸 채찍으로 막 내치는 걸 봐요. 그래서 니체가 그걸 보고 거기 달려들어서 말을 안고 울어요. 그 다음 미치거든요. 자기를 본 거죠. 그 거대한 그 문명의 전환에 짐을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한 자기가 그렇게 맞고 있고 채찍 맞고 있고 쓰러져 있는 자기를 보고 그렇게 해석도 해요 사람들이. 아 갑자기 예. 소름이 쫙 끼쳤어. 우와. 그걸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기 사유 세계를 끝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엄마와 누이의 모든 그 병관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니체에 대한 오마주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선생님은 계속 이걸 찍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미치겠네. 할 말도 없고. 그럼 이제 진행의 주세계가 그래서 크로모가 자기를 유혹한 거죠. 네네. 시작입니다. 발단. 여기서 멈춘 사람들이 많죠. 되게 여기서 많이 멈춰요. 그 유혹의 유혹을 거기서 못 딱 이기지. 멈춘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서 이 세계를 깨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또 다른 거죠. 유혹에 네. 맞서서 또 싸우고. 그렇죠. 유혹의 끌림과 그 유혹과 이겨내고. 내 의식으로 통합시키는 과정. 그러네. 이걸 통합시키는 과정. 그 피아노맨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네, 그냥 그게 중간에 또 몇 단계가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 다 못 그러니까 하니까 시간 다 되니까 단계가 쭉 있습니다. 피아노맨 이야기는 결별을 왜 해요? 왜 하죠? 어떤 걸 계기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 결별을 피아노맨을 처음 만나는 것은 신부죠, 신부. 그쵸. 피아노맨을 처음 만나는 건 뭐냐면 음악을 들어요, 음악 소리를. 이게 첫 시작이 10살이거든요, 데미안이. 네. 그때는 이제 대학교 근 20살입니다. 1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그쵸. 10년의 이야기인데, 그 이제 마지막, 우리가 10살 때 크로모를 봤었고, 지금 20살 때 그 피아노맨을 보는 겁니다. 중간을 떡 뛰어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음악에 이끌려 갑니다, 음악에.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죠. 네. 음악에 대해서 많은 사유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그 무정형성, 음악이 가지고 있는 무정형성과 음악이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 있는 어떤 무정형적 진리, 건축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틀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책을 좀 봤는데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은 못하고 마음의 그 내 느낌을 전달은 못하고 그렇다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니체가 또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나요? 니체도 그렇게 표현했죠. 니체도 비극의 탄생을 보면은 네. 음악을 이렇게 탄생했죠. 음악과 건축을 통해서 무정형과 정형,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니체의 선배격인 그 철학자들 보면은 그분들도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근데 하여튼 끌려갑니다. 피스토리오스 얘기를 하죠. 하면 아까 네.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선생님께서 데미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정도 되면 이야기 좀 이렇게 약간 마지막 껍질을 벗기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데미안 책 내에서요. 데미안 책 내에서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게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네. 데미안은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또 다른 데미안을 자기가 받아 안는 과정. 나의 데미안 그대로면 안 되겠죠. 아무리 존중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나의 자아 실현의 과정을 출발하는 과정으로 마지막이 종말을 시작입니다. 그래서 책이 그런 건데 그때 가기 전까지 한 마지막 거의 단계가 이 피스토리오스죠. 피스토리오스 이름 맞죠? 네, 맞아요. 네, 피스토리오스입니다. 그런데 피스토리오스와 관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나 그랬는데 서로 꿈도 해석하고 여기서 꿈을 해석하는 건 뭐냐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거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꿈이. 근데 꿈을 융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꿈을.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서로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걸 그 자기의 스스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근원적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죠. 이건 나누는 장면인데 피스토리오스는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일종의 종교화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크로모를 벗어날 때는 네. 자기 스스로 벗어납니까? 아니면 데미안이 도와줍니까? 데미안이 도와줍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스스로 벗어나는 단계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찾아나가는 단계가.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시간이 가네요. 에바 부인을 돼지의 여신 정도로 보시나요? 네, 전 돼지 여신이고 이거 좀 비유할 수 있다면은 괴테 파우스트에서 또 괴테까지 나옵니다.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를 끌고 가는 사람은 메피스토펠레스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여기 같으면 크로모와 데미안까지 다 합친 하나죠. 그렇죠. 악령인데 그가 이권에서 특별한 단계 속에서 그 어떠한 단계가 필요했을 때 지하 세계, 저 지하의 어느 특정한 곳에 가면은 만나게 되는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나고 와야 된다. 그게 만나는 게 거기서 보면 그게 대지의 여신이고 지혜의 궁극적 상징이고 그 융으로 말하면 원형 에너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볼 때는 에바 부인이 그런 상징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에바 마치 부인을 북극성처럼. 저는 그러니까 좀 조금 어렸을 때 읽었다면 예. 에바 부인을 나이 많이 먹은 여자 중년 부인을 사랑하는 뭐 이상한 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다. 이 상징을 몰랐을 경우에 그냥 막 읽었을 때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저도 조금 나이를 먹어서 읽어갖고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에바 부인을 그걸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앞에 한 단계에서 이제 만나는 중에서 누구 만나면은 김나지움에서 그 하숙집에서 알폰스 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소년 그 자기보다 선배죠. 네. 알폰스 백이라는 걸 만나고 그것도 한 부인을 또 알게 돼요. 그냥 문구점에 있는 약켄트 부이트예요. 이때는 아까 말했지만 그 신성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의 만남입니다. 아하. 상징성과 신성성과 없이 신비성이 부재되어 그냥 있는 육체적인 관계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그걸 보고 구토가 나오면 도망쳐 나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휴, 이거 깊어서만 아니 데미안도 깊은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더 깊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데미안 자체를 제가 수많은 해석 중에서 또 많은 뭐 논문이라든가 해석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이때 한번 보고 저때 한번 보고 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아무튼 책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선생님하고 이런 또 작업을 하게 돼서 더 좋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끝맺음으로 다른 책 부분에 한 부분만 이야기 한 번만 그럼요. 지금 시간이 29분이어가지고 제가 좀 짧을까 했는데 그래요? 한 번 더 하죠. 앞부분에서 네. 읽을 때 약간 좀
이끼 독해가 힘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정확한 것이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요. 데미안이 자유의지와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유의지와 의지는 다른 건가요? 네, 여기서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네, 뭐냐면 데미안이 특정한 자리를 갖다가 이제 학교니까 자리를 앉잖아 이렇게. 네. 근데 어떤 빈 공간에 자기가 거기 앉을 수 있는 게 자기 자리가 아닌데 며칠을 지나면서 데미안이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특정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물어봅니다. 네. 그럼 너 혹시 그럼 이건 나의 의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봐도 그건 의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 선생님을 이 돌아보게 한다든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전되다가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사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지금 자유의지가 존재하냐?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냐? 뭐든지 네 스스로 어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진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아까는 분명히 그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했다면서 왜 그 없다고 하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넌 저 나방이 있는데 저 나방이 지구를 뚫고 우주로 갈 수 있다 생각하냐? 데미안이 싱클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없다. 그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방을 자세히 보면은 나방의 습성을 알 수가 있고 나방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태를 알 수가 있다. 거기서 내 의지가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한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지다. 인간의 의지. 그건 네, 자유의지라고 굳이 구분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라고 하는 층위가 너무 깊어요. 지금까지 해석이. 그걸 갖다가 비유를 이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의지라고 하는 건데 굳이 말하자면 싱클레어나 데미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층위 중에서 한 부분으로 해석된다면 마치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예전에 막 아기 때 막 놀고 있으면 얘들 습성도 알고 그 상황도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의 의지 작용을 어떻게 작용시키면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밖에 나간다든가 그렇지. 어떤 상황을 움직일 수 있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다툼이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걸 파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 의지가 그 작용해서 할 수 있는 배치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의지와 자유의지 좀 구분을 좀 해서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것도 그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다양한 그 수많은 2000년이나 3000년 사이에 다양한 해석의 층위가 있는데 해석의 층위 이런 해석의 층위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저희 지금 아까 자유도 층위가 있다고 해서 이건 자유의 단계별 뭐가 있나 그건 아니고 싶어서 공부를 하겠다 했는데 무식한 거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층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의 층이라는 거지. 이걸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은 그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일 때 자기 자유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저기 이모나 고모가 나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유의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그거는 자유의지와 의지 이건 다시 한번 언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책이 그걸 좀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책들이 있나? 많죠. 많이 있나요? 추천 좀 해주시고. 니체 책 읽어보세요. 니체? 저도 언젠가 니체를 좀 읽었던 것 같은데. 니체나 베르고성이나 들레즈 책 읽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데미안 이야기하다가 니체 나왔고요. 그 책을 잘 읽어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리버리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태도 나오고, 글태도 나오고, 베르그송도 나오고 어렵습니다. 자, 그냥 오늘은 제가 좀 기운이 빠지네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오늘은 유재석 선생님과 함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냥 막 그 책 읽기도 힘든데 선생님과 대화하기는 더 힘듭니다. 하여튼 기운 좀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좀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한번 해볼까요? 두세 개 생각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윤현의 뜰 뭐 이런 거는 해보셨어요? 찍으셨어요? 찍은 때 알는데 그 유년들도 막 그건 자의적으로 많이 읽은 책일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선생님 스스로? 네, 스스로. 상황이 아니라. 이번 윤현의 뜰 정도는 제가 열심히 읽고 선생님 좀 네. 깨보시는 역할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안이었습니다.